러시아 상원이 만장일치로 파병안을 승인했고 파병 규모와 주둔 기간 등은 푸틴 대통령에게 이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리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이 요청하면 군사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당장 군대가 돈바스로 가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파병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가스관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는 등 유럽연합 EU와 유럽 주요국도 러시아 제재에 나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16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유행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낮은 치명률을 근거로 코로나19 출구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115개국에서 시작됩니다. 각 후보의 유세전도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의혹 관련 녹취록을 두고 여야 공방이 재점화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주택가에서 건설업체 임원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이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도 0도에 머무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전남 지역 등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원으로부터 해외 파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러시아 상원이 해외 파병을 승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상원은 현지 시각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러시아 영토 밖 군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 상원은 표결에서 참석 의원 153명 전원 찬성으로 파병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승인 결정문에는 해외 파견 군병력 수와 활동 지역, 주둔 임무와 기간 등은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파병 요청은 독립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으로의 군대 파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은 해외 군대 사용 승인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영토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평화유지군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근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독립을 승인한 공화국들에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죠?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원에서 파병안이 승인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돈바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두 공화국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공화국과의 우호 조약에는 이 공화국들의 군사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이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우리는 맡은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당장 군대가 그곳으로 간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가능한 행동의 어떤 구체적 구상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현장에서 조성되는 구체적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법은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소속 친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 무력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체결됐던 민스크 평화협정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민스크 협정은 어제 돈바스 공화국 독립 승인 오래전에 이미 사멸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돈바스 공화국 독립을 승인한 것도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독립 승인을 통해 인정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영토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한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행정구역 모두를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바스에 속한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는 각각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점령한 지역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통제 중인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 외교관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 시각 2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여러 차례 공격 대상이 됐고 키예프의 대사관 건물이 공격을 받았으며 오데사, 리비우, 하리코프 등에 있는 총영사관도 공격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외교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공관 직원들에 대한 신체적 보복 위협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제1과제는 러시아 대사관과 영사관 소속 외교관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외교관 철수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의 금융을 차단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외교 해결에 시간이 남았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예고됐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두 곳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면서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조치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분리독립 지역 두 곳에 대한 제재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를 예고했었는데요. 먼저 서방의 금융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은행 두 곳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제재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나토 영역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 차원에서 군대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유럽에 미군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러시아와 전쟁을 할 의도가 없다며 아직 외교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나오길 바란다면서 마지막까지 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유럽연합 EU와 주요 유럽 국가들도 본격적으로 러시아 제재에 나섰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 제재 핵심으로 꼽혀온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독일 북부에 세워진 노르트스트림2의 일부 모습입니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1230km에 이르는 가스관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독일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Die Lage ist heute eine grundlegend andere. Und deshalb müssen wir angesichts der jüngsten Entwicklung diese Lage auch neu bewerten, übrigens auch im Hinblick auf Nord Stream 2.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 러시아 제재 전선에서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지만 러시아 침공이 현실화되자 미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린 겁니다. 노르트스트림2 중단은 그동안 러시아 제재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영국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선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We will immediately institute a package of economic sanctions of targeting Russian economic interests as hard as we can.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은행과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 겐나디 팀첸코가 포함됐습니다. 영국은 추가 제재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외무장관들도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EU의 주요 제재 대상은 푸틴 대통령에게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독립 승인을 요청한 러시아 하원 의원 351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EU 금융시장 접근을 제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자금줄을 조이는 것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쟁 위기는 8년 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때와 닮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군사행동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크림반도를 합병해버렸는데 이번에도 그때처럼 치밀한 각본에 따라 병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전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친러 세력이 권력을 잡습니다. 3월 1일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의 투입을 요청합니다.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규 병력을 투입해 크림반도를 장악합니다. 이어 3월 16일 주민투표가 실시돼 러시아 귀속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친러시아 주민이 많은 돈바스 지역의 자치공화국들도 당시 러시아 편입을 원했습니다. 2014년에 크림반도가 합병이 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그 같은 해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돈바스와 루간스크가 그 자치공화국이 되고 러시아에 편입되고 싶다는 의향이 벌써 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주변국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8년째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방 측의 동진 정책이 못마땅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훈련을 핑계로 군사 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상황을 틈탄 겁니다. 우크라이나까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В документах НАТО наша страна официально, прямо объявлена главной угрозой евроатлан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дового плацдарма для такого удара будет служить Украина. 미러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등 외교의 시간이 끝나지 않은 만큼 전면전의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반군들의 어떤 군사적 소요 자극,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러시아가 이제 미국과 협상하기 전까지는 이런 양면 작전을 이제 계속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동부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인 2015년 미न्스크2 협정을 미국이 책임지고 이행하는 선에서 임시 봉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에 러시아가 자기 몫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장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가스 수출국 포럼에 보낸 환영사에서 러시아는 가스에 차질 없는 국제시장 공급을 계속할 것이며 에너지 수송이 일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스 공급에 제재와 제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새로운 천연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서방의 제재 움직임을 겨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1배럴에 $100에 육박하며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오늘 한때 1배럴에 $99 50센트까지 올랐다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원유 소비량의 10%를 공급하는 산유국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고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 국제유가가 1배럴에 $100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도 우리 교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NSC 전체 회의와 대외경제안보 전력회의를 동시에 주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대외 경제안보 전략회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기재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금융시장 안정을 비롯해 에너지 수급과 원자재 공급망 등에 대한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그리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비상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16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확산세에도 정부는 낮은 치명률을 근거로 코로나19 출구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만 8,0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15만 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월요일이었던 그제부터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6만 명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연일 낮은 치명률을 강조하며 델타 때와는 다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델타의 4분의 1에 불과한 치명률이 최근에는 더 낮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출구 초입에 들어섰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 되겠습니다.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이 낮은 특성을 고려해 오미크론과 공존하는 체계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시행했다가 중단한 일상회복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정점 이후 감소세 전환 여부와 위중증, 사망 추이,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자체의 정점이 어디까지인지 전체적인 유행 상황에서의 우리 의료 체계에 끼치는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등에 대한 평가들을 좀 하면서 이 부분들은 판단이 될 영역입니다.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발표하게 될 일상회복 방안은 기존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국내 인구의 6%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 동안 발생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에서는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8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62.1%, 사망자의 65.4%는 접종을 받지 않거나 1차 접종만 한 미접종자였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4만 명분이 추가 도입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달 말 팍스로비드 4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3만 2천 명분이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지난달 14일부터 8,905명에게 처방돼 2만 3천여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소아 청소년입니다. 아이들은 열이 나는 건 괜찮지만 갑자기 잘 안 먹고 소변량이 줄거나
자꾸 누우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면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요. 만약 아이가 코로나19로 아프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될까요? 이준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소아청소년 외래진료센터입니다. 입원은 안 해도 되지만 대면 진료는 필요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아들을 위한 곳입니다. 음압실에서 목이 부었는지 검사하고 폐렴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도 찍어 봅니다. 회사진만 하나 찍어보면 되는데 어머니? 서울에선 이곳 외에도 외래진료센터 7군데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봅니다. 확진자 10명 중 3명이 소아청소년이다 보니 수요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약 없이 전화로 진료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일반 동네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전화로 비대면 상담 처방이 가능하고 밤에는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 상담센터로 전화해야 하는데 서울엔 모두 3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열이 날 때보다는 갑자기 잘 먹지 않거나 소변량이 줄면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자꾸 누우려고 하는 등 기운이 없어지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심한 열이 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위험한 증상은 잘 안 먹고 그다음에 소변량이 줄고 잘 놀지 않고 자꾸 누우려고 하는 증상 자체가 위험한 사인입니다. 전국을 통틀어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아직 5곳뿐입니다. 미리 아이 상태를 관찰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두면 응급 상황에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대상은 기존 320만 명의 간이과세자와 연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업체 12만 명이 추가돼 모두 332만 명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지원 단가를 3배 올린 3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짝수인 사업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인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해외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은 22만 6,162명으로 재외 선거인 201만여 명의 11.26%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난 19대 대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외 선거 사무를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법정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면서 그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대장동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첫 법정 토론회의 뒤끝은 이튿날 유세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기업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을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특히 두 후보의 대장동 녹취록 난타전은 여야의 공방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로 역습에 나섰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의 주역이 바로 윤석열 중수이과장인 게 드러나서 우리가 주장한 대로 대장동을 앞으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 후보인 것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데 진실 공방 만들어 물타기 하려는 의도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장동 녹취록에 언급된 이재명 게이트는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항변하자 국민의힘은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며 워터게이트는 숨은 관리인이냐고 비꼬면서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법정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꺼낸 녹취록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이를 공개한 민주당 우상호 선대본부장에게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김만배의 특정 발언 부분만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를 조작보물을 몰면서 자신들의 해석을 갖다 붙여서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허황된 얘기라고 맞서며 법정 토론의 후폭풍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틈새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전히 후보 간 단판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빌미로 표를 빼가려 하지 말라면서 양쪽 모두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연일 손짓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가진 새정치의 꿈이 자신이 평소 이야기하던 생각과 일치한다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를 강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정치 개편,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것이라서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접촉이 끊어진 사이 그 틈새를 파고들며 야권 후보 단일화 차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도 여전히 단일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면서 민주당의 틈새 파고들기 전략을 견제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출마한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그런 구애는 사실 안철수 후보를 오히려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당의 손짓을 모두 일축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이용하고 저희 표를 빼가려고 하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저희들은 국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올바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여론조사 경선이 겁이 나 도망갔다면서 오히려 포기한다면 자신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후보들의 극적 단판입니다. 2차 마지노선은 투표용지에 후보 사퇴를 표시할 수 있는 오는 28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검토를 요청한 살아있는 소외 가족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과 초밥 표현을 대선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통보했습니다. 소외 가족은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을 겨냥한 표현이고 이른바 법카 초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문구입니다. 이에 따라서 살아있는 소외 가족을 먹이는 세력에 국가를 맡기시겠습니까? 또 법인카드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와 같은 네거티브 공격이 담긴 현수막도 투표일까지 게시가 허용됩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군소정당 후보들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비판부터 이색 공약까지 유권자 이목을 끌기 위한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군소정당 대선 후보들은 이른바 튀는 공약으로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 등 현실성보단 선명성을 앞세워 일단 유권자 관심을 끄는 데 주력했습니다.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억씩 대통령 당선 2달 안에 드리겠습니다. 18세부터 100세까지가 4,200만인데 그걸 따져보니까 4,200조가 필요해요. 여야 대선 후보 공약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했고 65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은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수준입니다. 핵발전을 찬성하시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그 집 지하에 핵 폐기물을 이쁘고 안전하게 저장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노동자 권리 강화를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700만 노동자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전국민 노동법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만 정책 경쟁을 비롯한 토론회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 이후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부패 조작으로 국민 주권이 강탈당했다. 군소 후보 가운데 새로운 물결 김동연,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망친 용의자가 5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상암동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용의자를 자택 근처에서 발견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을 인정해 긴급 체포했으며 추가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상암동 다세대 주택 1층과 2층 계단참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출동한 경찰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 택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한 뒤 지난 10일부터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CJ 측이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리합니다. CJ 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5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동조합에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리점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밝힌 대로 택배기사 사용자는 대리점이고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면서 오늘까지 공식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명분 없는 대화 거부, 파업을 멈추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오는 7월부터 안심소득을 처음으로 지급하는데 5년간의 정책 실험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50대 남자가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처럼 고독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88만 저소득 가구가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입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락해가는 본인의 인간적 자부심, 자존감이 허물어져 내려가는 이런 기존 복지제도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세훈표 복지 모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첫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2026년까지 5년간 비교 연구를 통해 복지 실험도 합니다. 안심소득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의 800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도 간편합니다.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선별적 복지라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우수하냐 안심소득이 우수하냐를 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보고자 하는 것이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안심소득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내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안심소득 역시 현금성 복지이기에 도덕적 해이나 근로력 저하 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입니다. YTN 김주균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강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3도로 예년 기온의 8도나 밑돌고 있고요. 매서운 칼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외투뿐만 아니라 보온용품까지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남, 영남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전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현재 철원의 기온 영하 16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그 밖에 대관령 영하 15.5도, 서울 영하 9.3도, 대전은 영하 8.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3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파병안을 승인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병력 배치를 시사하면서도 당장 파병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것이라며 제재를 발표했고 유럽연합과 주요국 역시 제재에 나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의 16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여파로 유행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낮은 치명률을 근거로 코로나19 출구 초입에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115개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각 후보의 유세전도 가열들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의혹 관련 녹취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재점화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주택가에서 건설업체 임원이 괴한이 휘두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원으로부터 해외 파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상원이 현지 시각 22일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러시아 영토 밖 군대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상원은 표결에서 참석 의원 153명 전원 찬성으로 파병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승인 결정문에는 해외 파견 군병력 수와 활동 지역, 주둔 임무와 기간 등은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상원이 해외 파병을 승인한 뒤 기자들에게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돈바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두 공화국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의 우호 조약에는 이 공화국들의 군사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이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우리는 맡은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 시각 22일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여러 차례 공격 대상이 됐고 키예프의 대사관 건물이 공격을 받았으며 오데사, 리비우, 하리코프 등에 있는 총영사관도 공격받았다며 외교관 철수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지역 돈바스에 군을 진입시키는 강수를 던지면서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 90여 명이 남아 있는데요. 각국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폴란드는 피난민 수용 등 비상사태 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폴란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폴란드 시민들은 전쟁 상황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Myślę, że to jest bardzo prawdopodobne i bardzo dużo osób się o to boi. Też ja tutaj mieszkam i na przykład dużo osób już robi zakupy. My wish for this situation is for a peaceful armistice. I want us to come to an agreement. I want NATO and Russia to come to some sort of an agreement. I think the biggest fear is nuclear warfare, to tell the truth. 폴란드는 유사시 우크라이나에서 100만 명의 피난민이 국경을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인 프셰미실시가 대규모 난민을 맞아들일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인구 6만 명인 소도시 프셰미실 시청은 학교 몇 곳에 피난민을 1000명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Oczywiście, wszystkie narodowości, jeżeli będą się zwracały o pomoc, to wszystkich będziemy przyjmować równo. 프셰미실 시청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국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9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크림반도 체류 교민 10명과 현지 교민 지원을 위해 남은 공관원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60여 명이 남아있는 셈. 정부는 이들에게 피난을 설득하는 한편 폴란드 입국과 교통편,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긴급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한테 숙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숙소를 리저브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오다 문제가 생겨 주 폴란드 대사관의 도움으로 입국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민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민들, 특히 프셰미실 시민들은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기꺼이 환영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 조처를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잘라내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조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을 비롯해 두 곳의 러시아 은행의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 등 서방에서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발트의 연안 국가로 추가적인 군대와 장비의 이동을 승인했다면서 나토의 영토를 속속들이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각 22일 베를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위한 승인 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결정은 제재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1230km의 가스관으로 대러시아 제재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영국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을 제재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22일 하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 은행과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으로 SKA 상트페테르부르크 구단주 겐나디 팀체코 등입니다.
존슨 총리는 우리가 준비한 제재 공세 시작이라며 추가 제재가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존중돼야 한다며 계속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나토의 확장에 반대하며 러시아가 제기한 안전 보장도 동시에 언급하면서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상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장쥔 중국 대사는 각 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피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계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呼吁有关各方继续开展对话协商，在平等和相互尊重的基础上，寻求解决彼此关切的合理方案。 장준 대사는 또 국가 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유엔 헌장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나 러시아가 나토의 확장에 반대하며 안전 보장을 요구한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任何国家的合理安全关切都应得到尊重。联合国宪章的宗旨和原则应当得到共同维护。 이런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중요하다면서 사실상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협력 관계인 중국은 러시아의 안보 우려가 합리적이라며 미국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나온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강수 조치에도 중국은 협상으로 해결하라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통화와 금융당국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진입과 관련해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 사안이 전개 양상에 따라 성장이나 물가 등 실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차와 자동차, 철강 등 12개 업종별 협회와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고조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 수출 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 경제 위험 요인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물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 현황을 점검해 관련 정보를 업계와 공유하고 실제 무력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무역 안보반을 가동해 물류 확충과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5만 8,0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5만 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며 그제 동시간대 집계치 9만 7,935명과 비교하면 6만 70명이나 많은 규모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0만 1,486명으로 64.2%, 비수도권에서는 5만 6,519명이 발생해 35.8%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18세 이하 연령대 확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소아와 청소년의 감염 자체도 문제지만 가족 내에서 특히 고령층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체 확진자 가운데 18살 이하 소아와 청소년의 비중은 27.3%, 전주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1살 이하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생후 6살까지와 7살에서 12살 사이에선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이 한 주 만에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전체 연령군의 증가폭과 비교하면 급증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나이대는 보통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지만
아파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갑자기 악화하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소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아무리 잘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나빠졌을 경우에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소아와 청소년이 확진되면 함께 사는 고위험군, 특히 고령층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동 청소년들로 인해 가족 간 전파가 이루어지고 특히 가족 중에서 고령층이 있는 경우 고령층으로의 감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입니다. 아울러 당장 다음 주 새 학기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70%대에 머무는 청소년 접종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살 이하의 접종과 관련해선 해외 정책 동향과 연구 결과, 국내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여전히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나오면 5살에서 11살 대상 접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연일 10만 명 안팎 확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출구 초입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섰다며 최종적으로는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가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는 오미크론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고 진단한 겁니다. 이런 판단에는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이 낮아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일선 병원에서 말라리아 약이 공공연하게 처방되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부작용 우려가 큰데도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처방이 많게는 300배 늘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내과. 하루에도 몇 건씩 말라리아 약 피라맥스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 목적이 말라리아가 아닌 코로나19 치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확산되다 보니까 하루에 될 거네요. 심지어 확진자가 올 수 없으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온 가족에게 대리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 측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를 부탁한 이들이 늘어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먹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크게 부작용이 없이 다음날 깨끗하더라. 그래도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상적인 처방은 아니다. 피라맥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제약사가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약입니다. 최근 제약사는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임상 시험을 벌이고 있는데 마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소문이 난 겁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피라맥스 처방 건수는 합쳐서 4건에 불과했지만 재작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처방 건수는 1211건으로 30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허가받지 않은 치료제를 마음대로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콩팥이나 간이 나쁜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혈액 림프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대리 처방에 한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약물 처방은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말라리아 약이 임상 이상에서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처방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지부는 식약처하고 협력해서 불법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그다음에 의료인, 국민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반복적으로 약물을 허가 목적과 달리 처방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해외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177개 공관에서 여세 동안 열릴 재외선거를 통해서 유권자 22만여 명이 먼저 투표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제20대 대통령에게 해외 동포들이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 동포들, 또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미주 동포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또 효과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다들 보낸 만큼 시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공정해지고 상식적인 그리고 원칙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인천과 경기도 민심을 훑으며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안보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위협한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안보와 경제 관문도시 인천에서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민 경제와 삶을 망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가 곧 밥입니다. 여러분 경제 제가 어제 토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못 알아듣더군요. 이거 뭐 사드 배치하니 뭐 선제 타격하니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투자하겠습니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숫자와 시간을 제한하니 다 피해로 왔다며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지역 화폐 지급이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비판을 반박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나라가 흥하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는 거를 세상에 정치 지도자가 모르고 있어요. 현금을 주면 거기서 끝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화폐로 지급해가지고 국민한테 소비 쿠폰을 주면 그걸로 3개월 안에 써야 되고. 소상공인에게 선물 받은 앞치마를 두르고 당선되면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을 즉시 시작해 코로나19를 확실히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심 풍향계로 불리는 인천에 이어 경기도 유세에 나섰습니다. 경합지역인 수도권에서 총력전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경기도 유세에선 편가르지 않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정부 구상으로 중도층 유권자들을 공략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나 하고 내 편 안 하니까 넌 죽었다. 넌 이제 국물도 없어. 수소하겠다. 한번 너 죽어봐라. 이렇게 정치를 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분열과 증오, 갈등의 나라 절대 안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유세 일정 내내 동행하며 찬조 연설을 했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대표도 지역에 흩어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서해안에 따라 충청과 호남 지역을 돌며 국민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부패 몸통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토 X자 종단에 이어 서해안 공략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첫 유세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줄줄이 언급하며 부패의 몸통이자 약탈범이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저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거 한 건만 했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도 철진한 이념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있다며
집권하면 합리적인 협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비전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곳 충남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며 지역 경제 발전이 곧 국가 통합임을 강조했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전북 군산으로 이동한 윤 후보는 민주당 독점 정치를 비판하며 호남 민심도 자극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오히려 호남의 경제 발전을 막았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찔끔하면서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업 유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셨거나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중이었다면 대기업이 호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막으셨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전남 신안을 찾아 흑산공항 추진 약속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호남의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치 자금을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 측이 합법적 계약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 이 후보 측이 계약한 경호 업체를 각각 취재한 결과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임원 명단이 일부 겹쳤다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후보자가 경선 비용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회계도 투명하게 집행했다면서 당시 계약한 업체는 경호가 아니라 현장 지원 인력을 보내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항목을 경호로 기재하는 실무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은 행태라며 이재명 후보의 행적은 모든 것이 의혹이고 불투명한 사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 해당 주식 거래로 9억 원대 차익을 얻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BS는 김건희 씨의 개인 명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8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아 9억 4,200만 원의 차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기간은 검찰이 발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와 일부 겹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이 기간 거래는 김건희 씨 개인 주식 거래로 모든 매매가 통화 내용이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통해 이루어져서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또 주가가 떨어지던 기간 손실을 본 거래들은 손익에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내용이 왜곡됐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유출 경로와 자료의 진위를 가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 달아났다가 5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 상암동의 한 주택가. 여기저기 폴리스 라인이 쳐 있고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대원들이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골목 안 다세대 건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제 저녁 6시 반쯤. 피해자는 건물 2층에 입주한 건설시공사 임원 4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던 A씨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는 이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참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이 비명을 듣고 달려갔지만 용의자는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혹시 건물 안에는 피해자분 말고 다른 분도 계셨어요?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었어요.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원한관계 뭐 이런 거.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결국 5시간여 만에 용의자를 자택 부근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을 인정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
CJ 대한통운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 택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신문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택배 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한 뒤 지난 10일부터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CJ 측이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리합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잠실 5단지 정비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다른 단지들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잠시 주춤했던 강남 재건축 매수 문의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 5단지. 입주한 지 44년이 넘어서야 정비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주민들이 마련한 정비 계획안이 7년 만에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잠실 5단지는 현재 3,900여 세대인데요. 이번 서울시의 정비 계획안 통과로 용도 지역이 상향되면서 6,800여 세대, 최고 50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다렸던 거니까 감사하죠. 재건축 한다는 그는 50층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남 재건축 대장주격인 잠실 5단지가 본격 사업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에 주변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주춤하면서 사그라들었던 매매 문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통과된 다음 날부터 지금 매물이 있냐, 얼마나 하냐 이런 관심을 갖는 매물들이 지방에서도 그렇고 갭 투자가 되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표류했던 인근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여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조치 계획을 제출했고,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들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대감이 진정세로 돌아선 아파트 가격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압구정 현대 1차 전용 196제곱미터는 지난달 18일 8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불안 요소는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자극이 투자 심리에 자극을 주게 되면서 또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모두 재건축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재건축 단지가 앞으로 집값 향방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오늘은 막바지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5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0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고요. 금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중부와 영남, 전남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전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5도, 대전은 영하 8.3도, 대구는 영하 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0도, 대전은 2도, 대구는 4도, 부산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숙입니다. 그래도 제가 손재주 하나만큼은 자신 있기 때문에 그 재주를 여기 한번 부여보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화관에 관을 갈랐습니다, 제가. 우리네 어머니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떨려? 두 번째 도전! 느낌 왔어요.
독점 성공. 이거 어렵네요. 제가 비록 뽑기에는 실패했지만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잘 행사해서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포 당당한 나, 보트포 코리아.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5만 8,0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5만 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며 그제 동시간대 집계치 9만 7,935명과 비교하면 6만 70명이나 많은 규모입니다. 월요일이었던 그제부터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나 16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4만 명분이 추가 도입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말 팍스로비드 4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3만 2천 명분이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지난달 14일부터 8,905명에게 처방돼 2만 3천여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대상은 기존 320만 명의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업체 12만 명이 추가돼 모두 332만 명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지원 단가를 3배 올린 3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짝수인 사업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헌혈을 기피하고 단체 헌혈이 이루어지는 군부대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대학로에 있는 헌혈의 집이 텅 비었습니다. 대학로 연극무대가 문을 닫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헌혈자들의 발길도 덩달아 끊겼습니다. 이날 오전 동안 대학로 헌혈의 집을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혈액 부족 관련된 문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기피하는 부분들도 또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필요로 하니까.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혈액 수급 상황은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개인 헌혈자들이 눈에 띄게 줄고 단체 헌혈이 주로 이뤄지는 군부대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헌혈자 수는 17만 5천여 명. 헌혈자가 감소세로 접어든 작년과 비교하면 12%나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혈액 보유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월 들어 혈액 보유량이 안정권에 들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지난 17일 오후엔 적정 혈액 보유량의 절반 수준인 2.51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적십자사는 모든 체열 장소에 매일 자체 소독하고 주기적인 전문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용품은 무균 처리된 일회용입니다. 혈액 부족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자의 혈액은 따로 관리된다거나 헌혈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등 온갖 소문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적십자사는 혈액 절대 부족 상황에서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사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 홈리스 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애도와 기억의 장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제대로 된 추모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애도와 성찰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드러난 사회 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과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원으로부터 해외 파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상원이 현지 시각 22일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러시아 영토 밖 군대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승인 결정문에는 해외 파견 군병력 수와 활동 지역, 주둔 임무와 기간 등은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상원이 해외 파병을 승인한 뒤 기자들에게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돈바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두 공화국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조치에 대해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며 러시아에 대해 첫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외교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대화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두 곳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면서 파병을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호한 대응으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등 두 곳에 서방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금융 제재를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지도층 인사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제재를 부과하고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oday, I'm announcing the first tranche of sanctions to impose costs on Russia in response to their actions yesterday. These have been closely coordinat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ill continue to escalate sanctions if Russia escalates.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 조치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토 영역을 지키려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방어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동유럽에 미군과 장비를 추가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ant to send an unmistakable message, though, that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our allies,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and abide by the commitments we made to NATO.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화 해결의 여지를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할 의도가 없다고 분명했습니다. 당장 군대가 가는 것은 아니라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위한 승인 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밑을 통과해서 독일 해안에 이르는 1,230km의 가스관으로 대러시아 제재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가스 수출국 포럼에 보낸 환영사에서 러시아는 가스에 차질 없는 국제시장 공급을 계속할 것이며 에너지 수송이 일부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스 공급에 제재와 제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새로운 천연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서방의 제재 움직임을 겨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63명으로 파악됐고 이번 주 중 10여 명이 추가로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회견에서 공관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 등에 기인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63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이후 철수 의사를 표시한 국민이 36명이라며 이번 주까지 10여 명 이상 철수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이후에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충청권을 순회하며 중원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 후보는 충남 당진과 천안에서 잇따라 유세를 벌이며 충청권 지역 발전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종 나성동 먹자골목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구상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저녁 충북 청주 유세에서도 균형발전 의지를 거듭 강조한 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세 뒷얘기를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서해안 라인 거점 유세 이틀째를 맞아 전라도 지역 순회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전남 신안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DJ 정신을 강조합니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도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의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운동 기념관을 방문하고 목포역 광장으로 향해 거리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아침 서울역에서 열리는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 현장을 방문한 뒤 수도권 전통시장을 찾아 바닥 민심을 다집니다. 1박 2일 부울경 유세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울산과 경북 포항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종로구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 송문희 후보의 지지 연설을 하고 동대문 종합시장을 거쳐 광장시장까지 걸으며 소상공인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군소정당 후보들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비판부터 이색 공약까지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방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소정당 대선 후보들은 이른바 튀는 공약으로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 등 현실성보단 선명성을 앞세워 일단 유권자 관심을 끄는 데 주력했습니다.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억씩 대통령 당선 2달 안에 드리겠습니다. 18세부터 100세까지가 4,200만인데 그거 따져보니까 4,200조가 필요해요. 여야 대선 후보 공약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했고 65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은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수준입니다. 핵발전을 찬성하시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그 집 지하에 핵 폐기물을 이쁘고 안전하게 저장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노동자 권리 강화를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700만 노동자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전국민 노동법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만 정책 경쟁을 비롯한 토론회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 이후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부패 조작으로 국민 주권이 강탈당했다. 군소 후보 가운데 새로운 물결 김동연,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인 재외투표가 오늘부터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 나라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해외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은 22만 6,162명으로 재외 선거인 201만여 명의 11.26%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난 19대 대선보다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현지 사정을 고려해 재외 선거 사무소를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소년공의 다이어리라는 제목으로 첫 방송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저녁 KBS를 통해 방송된 연설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정치에 뛰어든 계기 등을 소개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가난하게 자랐던 과거를 회상한 이 후보는 소년공 시절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8식구가 함께 지내던 단칸방에서의 기억과 사고를 당했던 공장의 프레스 기계, 교복 입은 학생들을 부러워했던 모습을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첫 방송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젯밤 TV조선을 통해서 방송된 연설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포부 등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평생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해온 사람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를 하게 될 줄 몰랐다고 자신을 소개한 윤 후보는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라고 국민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장외 대리전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후보는 술만 마시고 골프만 친다고 깎아내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네거티브만 한다고 맞받았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디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주 맥주 폭탄주 먹을 때 막 신이 나가지고 눈이 반짝반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의 경제 문제 물으면 몰라요. 몰라입니다. 알리백 몰라요. 청약주택 몰라요. 120시간 몰라요. 불량식품 몰라요. 술 먹고 골프 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부인 김건희가 자기 남편을 바보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은 어떤 정당이기에 끝까지 네거티브로 일관하는지 궁금합니다. 광주 쇼핑몰을 바라는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동네 쇼핑몰 좀 나와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극우 포퓰리스트라 그러고 친천지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오늘 굉장히 화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의 그리고 주민들의 올바른 요구, 정당한 요구를 주술, 신천지 이런 거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정당 바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을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감정 섞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윤석열 후보가 겁나서 도망쳤다는 안 후보 발언을 담은 기사를 올린 뒤 조롱의 의미가 담긴 인터넷 표현을 댓글에 달아달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선대위 윤영희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당대표가 인터넷 커뮤니티만 보고 SNS에서 킥킥대는 모습이 가관이라며 차라리 조롱의 힘으로 개명하기 추천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김만배 녹취록을 왜곡해서 윤석열 후보가 치명적 약점을 지닌 것처럼 발표했다며 악마의 편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김은혜 공보단장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말은 문맥상 윤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로 판사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죄가 많은 사람이란 말은 김 씨가 아닌 다른 대화 참여자의 말이고 김 씨를 위험하지 않게 하겠다는 발언 역시 윤 후보가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말이라면서 일부를 지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 공작을 한 것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억지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추가로 공개한 해당 녹취록 전문에도 자신이 말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첫 기소인데요. 이미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 제주주 김만배 씨에게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 4월 무렵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뒤 열흘 넘게 소환에 불응한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2차례 조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뇌물 공유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이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와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게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 물어보는 수준이었다며 상상과 추측만으로 이뤄진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은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방도 특정하지 못했다는 곽 전 의원 주장에 검찰은 대상을 특정하는 게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이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한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초속 6m 이상의 강풍을 타고 오늘 새벽 2시 기준 확산 중에 있습니다. 최초 불이 난 곳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국보 제10호인 백장암 3층 석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에 따라 오늘 새벽 1시 40분을 기해서 200여 명에 가까운 진화 인력을 동원한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날이 밝는 대로 소방 헬기를 투입해 본격 진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산림당국은 밝혔습니다. 따라보내. 어젯밤 11시 15분쯤 전북 부안군 줄포면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층짜리 조립식 패널 건물 1개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40분 만에 불길을 잡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오산면에 전군간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전신줄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이 숨졌고 운전자 등 20대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소비자가 즐겨 찾는 12개 외식 품목의 가격을 오늘부터 매주 공표합니다. 값을 올리는지 감시하겠다는 건데 물가 상승의 책임을 떠민다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더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갈수록 뛰는 외식 물가에 정부가 가격 공개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밥부터 치킨, 커피, 짜장면, 설렁탕 등 12개 음식의 가격과 변화 추이를 매주 공표하고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배달의 배달비도 서울부터 공개합니다. 업체들의 가격 인하 경쟁을 부추기는 동시에 앞으로 값을 얼마나 올리는지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치찌개와 칼국수 값이 1인분에 7,000원을 돌파하는 등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12개의 외식 가격에 대한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외식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원가 상승을 버티다 못해 값을 올린 거라며 억울해합니다. 실제로 한식 등에 두루 쓰이는 깐마늘의 경우 1kg에 12,000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2,220원, 22%나 뛰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아직 잘 쓰는 프로판 가스 가격도 1년 전보다 무려 30% 가까이 급증했고
이젠 필수가 된 배달앱의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도 부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재료비 올라가, 임대료 올라가, 사업이 잘 안 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개한다고 물가가 잡힌다? 속아 웃을 일이다 이거야 이거는. 여기다 외식 소비가 점차 늘어나는 것도 값이 오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축 요인이 더해지며 09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한 번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외식 물가가 최근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건 분명 걱정할 일이지만 이렇게 값을 잡아도 되는지 또 정말 잡힐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외식업체의 가격 변동 사항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밥과 햄버거,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12개 품목의 주요 브랜드 62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 16개 브랜드가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노 피자 등 피자업체 4곳과 맘스터치 등 햄버거업체 4곳, 본죽과 떡볶이 업체가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최근 넉 달 사이 가격을 인상한 프랜차이즈 업체도 6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 10%대 금리 효과로 인기를 끌는 청년 희망적금의 조기 마감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당분간 요건에 맞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희망적금 운영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가입 요건에 충족한 만 19세에서 34세의 경우 모두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뉴욕과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비행기 이착륙 횟수와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병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기업 결합을 신고한 지 1년 만입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국제선의 48.9%, 국내선 제주 노선의 62%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운임 인상 등 독과점이 우려되는 26개 국제 노선과 8개 국내 노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뉴욕 등 북미 5개 노선과 서울, 런던 등 유럽 6개, 김포, 제주 노선 등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사용 중인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 파리 등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국제 노선의 운수권 반납도 의무화했습니다.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임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급 좌석 수 축소도 금지되고 마일리지 제도도 2019년 시행 때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 시스템이 유지,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최종 합병 여부는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6개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데 한 곳이라도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합병은 무산됩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 지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전기차 등에 사용하는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견기업이 경쟁업체 인력과 기술을 빼앗겼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쟁업체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전기차에서 바퀴를 돌리는 구동 모터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 S&T 모티브. 이 회사 개발 업무 담당 직원 8명은 지난 2017년부터 차례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개발 부서뿐만 아니라 품질팀과 설비팀 직원도 회사를 옮겼습니다. 회사가 파악한 것만 20명. 이들은 모두 구동 모터 부품을 만드는 경쟁업체 코렌스 EM으로 이직했습니다.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 측은 코렌스 EM 대표이사가 S&T 모티브에서 병력 특례 복무를 끝낸 뒤부터 대규모 인력 유출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기술팀, 그리고 품질팀, 협력업체 관리팀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력을 빼갔습니다. 이거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S&T 모티브 측은 인력과 함께 부품 제조 기술까지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견적서와 제조 원가 등 회사 중요 자료들이 이직 직전에 저장 장치와 이메일로 외부로 반출됐다는 겁니다. 실제 유출된 자료의 대부분은 복화를 전혀 할 필요가 없고 대외적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자료들이 대량으로 복사돼서 퇴직 전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코렌스 EM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원들 추천을 받아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S&T 모티브에 없는 새로운 기술로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드는 만큼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기술을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S사가 하고 있는 기술과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이 뭔가 자료가 넘어온들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회사 모두 고발과 함께 법적 분쟁을 예고한 상황. 핵심 기술과 인력 유출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OTN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 22일 유네스코에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사도광산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데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후속 조치부터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이 11년 만에 외국 영화에 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봉 시점을 못 잡고 있는 한국 영화가 100편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한국 영화 대작들은 여전히 개봉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적 도깨비 깃발과 킹메이커 개봉 이후 한국 영화 대작 대신에 세계를 무대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 개봉 소식만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관객 556만 명을 동원하는 등 할리우드 영화가 자석을 점령했고 한국 영화 가운데 모가디슈만이 5손가락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 영화의 국내 관객 점유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영화의 절반 수준으로 11년 만에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이 외국 영화에 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2020년에는 개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외국 영화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개봉을 했고요. 하지만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개봉해서 실패하면 실패가 커지기 때문에 개봉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에는 한국 영화는 개봉을 하지 못하고 외국 영화는 개봉을 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어려움은 극장의 느린 회복에 기인합니다. 지난해 중국과 미국, 영국은 한 해 전에 비해 극장 매출이 90% 이상 회복됐지만 우리나라는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82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 영화 신작 개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기획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화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문화적 영향력의 대표 주자이자
한나라 영상 콘텐츠 수준의 척도입니다. 매출이 코로나 이전의 41%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3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10,000명 수준으로 급감한 우리 영화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은 막바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손발이 차가워지고 입이 얼어붙는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5도까지 떨어졌고요. 순간순간 칼바람이 불어들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가장 두꺼운 외투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겠습니다. 중부와 전남, 영남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전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16.2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그 밖에도 철원 영하 15.8도, 서울 영하 9.5도, 대전은 영하 8.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 3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사감독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